같은 시간, 같은 지하철, 같은 자리. 이하윤은 그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처럼 무기력했고 표정 없는 얼굴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일과와도 같았죠. 손에 들린 식은 커피는 마치 그녀의 차가워진 감정처럼 미지근했습니다. 또 오늘도 버텨야지. 하유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늘 앉던 자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그 자리에 낯선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로 있는 모습이 어딘가 불편한 존재감을 풍겼습니다. 하유는 순간 당황했지만 다른 자리에 앉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항상 그 남자가 먼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하유는 점점 그 존재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의 침묵이 움직임 없는 모습이 하윤의 마음에 미묘한 불안감을 일으켰어요. 혹시 스토커인가? 매일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앉아 있는 남자의 모습에 하윤은 이제 경계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삶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던 하윤이지만 본능적인 자기 방어는 작동했어요. 어느 날부터 하윤은 지하철 칸을 바꿔서 타기 시작했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하지만 왜 항상 그 자리에? 마음속으로는 합리화하려 했지만 점점 커지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하윤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긴 거였죠. 항상 무심하게 지나쳤던 주변 환경에 민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면 몸이 움찔했고 뒤를 돌아보는 횟수가 늘었어요. 난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걸까? 자신도 모르게 외로움이 더 씌워진 질문이었습니다. 실은 하윤에게 낯설었던 것은 그 남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는다는 느낌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늘 혼자였고 누구도 특별히 신경 쓰지 않던 삶이었으니까요. 물질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하윤의 내면에는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하윤은 다시 예전 자리로 돌아왔어요. 남자가 여전히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하윤은 묘한 안도감과 함께 이상하게도 약간의 허전함을 느꼈어요. 매일 불편하게 만들었던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 자리의 공허함이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윤은 천천히 걸어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자신의 삶이 이 지하철처럼 정해진 선로를 따라 그저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멈추지 않고 가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하윤이 무심코 손을 의자 옆으로 내리자 딱딱한 무언가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낡은 지갑이었어요. 하윤은 지갑을 집어들었고 잠시 주저했습니다. 아마도 아까 그 자리에 앉아있던 남자의 것이겠지요. 주인을 찾아 돌려줘야 할까 아니면 영무원에게 맡겨야 할까 고민하던 하윤은 지갑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주인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갑 안에는 돈도 신분증도 없었습니다. 오직 낡은 사진 한 장만이 고이 접혀 있었어요. 하윤은 조심스럽게 그 사진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하윤의 호흡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맹렬한 불길 사이로 소방관이 어린 여자아이를 안고 나오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꽃의 붉은 빛이 어둡게 찍힌 사진 속에서도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살아줘서 고맙다. 단 4글자였지만 하윤의 가슴은 갑자기 무언가에 꽉 짓눌린 듯 답답해졌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 그리고 그 얼굴에 남겨진 작은 화상 자국. 하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목덜미를 더듬었어요. 그곳에는 항상 스카프로 가려두었던 작은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이게 나일 리가 없어. 하윤은 중얼거렸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분명 자신이었어요. 하윤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의 파편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길, 두려움, 그리고 누군가의 강인한 팔에 안겨있던 느낌. 지금까지 꿈이라 생각했던 그 장면들이 사실이었던 걸까요? 하윤은 사진을 가방에 넣고 무심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29년 살아오면서 한 번도 가지지 않았던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구지? 이게 진짜 나라면 내 과거는 뭐였을까? 마음 한켠에 묘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력함 속에 살아가던 하윤의 가슴에 작은 움직임이 일었어요. 그것은 두려움이기도 했고 호기심이기도 했습니다. 하윤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은 여전히 정해진 선로를 따라 움직였지만 하윤의 마음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 지갑, 이 사진이 하윤을 새로운 궤도로 인도하는 첫 번째 신호인지도 모릅니다. 하윤은 그날 일찍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서두르는 발걸음이었어요. 집에 도착한 하윤은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하윤의 어릴 적 몇 안 되는 기록들이 있었어요. 하윤은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그 낯선 남자와의 연결고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내 인생이 내가 알던 것과 다르다면 그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 하윤은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낸 시간들, 무기력하게 보낸 하루하루가 갑자기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마치 누군가가 그 시간을 함께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하윤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중요했던 것처럼 다음 날 하윤은 결심한 듯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그 낡은 사진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질문을 꺼내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니는 하윤을 보자 반갑게 맞이했지만 하윤의 굳은 표정에 곧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물어볼 게 있어요.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일어나 오래된 서류함을 꺼냈습니다. 내가 언젠가 물어볼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단다. 다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 줄은 몰랐구나. 어머니는 누런 서류 봉투를 하윤에게 건넸습니다. 하윤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입양 당시의 기록들과 함께 열애 전의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대형 화재 사고, 5명의 소방관과 주민 20명이 사망한 참사, 그리고 유일한 생존자였던 6살 소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넌 그 화재에서 혼자 살아남은 아이였어. 부모님도 형제도 모두 그 불길 속에서 사라졌단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윤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멍하니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하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하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넌 과거 없이 살길 바랐단다. 그 기억이 너무 고통스러울 테니까.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과거를 매일 안고 살았구나. 어머니의 말에 하윤은 문득 지하철에서 마주치던 그 남자를 떠올렸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 모습, 그리고 그가 남긴 지갑, 사진, 그리고 그 짧은 문장. 살아줘서 고맙다. 그분이 누굴까요? 그건 내가 찾아야 할 거야. 내 인생의 퍼즐을 맞출 수 있는 건 너뿐이니까. 어머니의 말에 하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의미 없이 흘러간다고 느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를 모르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기 때문에. 찾아볼게요. 그분이 누구인지, 왜 나를 지켜봤는지. 하윤은 결심했습니다. 처음으로 무언가에 대한 의지가 생겼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알고 싶다는, 그리고 그 남자와의 연결고리를 찾고 싶다는 강한 욕망이 하윤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어머니는 하윤의 변화를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무기력하게 살아오던 하윤의 눈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비록 아픈 과거와의 대면이라 할지라도 하윤이 진정한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어머니, 도와주세요. 그분을 찾고 싶어요. 하윤의 단호한 목소리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입양 과정에서 만났던 사회복지사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하윤이 과거로 가는 첫 번째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하윤은 어머니에게서 받은 단서를 바탕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갑 안에 있던 사진, 어머니가 알려준 화재 사고,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정보가 하윤의 손에 쥐어진 실마리였습니다. 하윤은 먼저 지갑에서 발견된 다른 작은 단서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낡은 지갑 안쪽에는 희미하게 기, 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기철. 하윤은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듯 하면서도 완전히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혹시 과거의 기억 속에 있던 이름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지갑의 주인 이름일 뿐일까요? 하윤은 그 이름을 단서로 추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구청이었습니다. 민원센터에서 하윤은 장소의 직원을 만났습니다. 장소인은 50대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열해 전 대형 화재 사고 관련 기록을 찾고 있습니다. 하윤의 말에 장소인은 잠시 하윤을 살펴보더니 조용히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장소인은 화면을 돌려 하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고 말씀이시죠? 정말 끔찍한 사고였어요. 그때 소방관들도 많이 희생되셨고. 하윤은 화면에 뜬 기사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날의 참사가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소방대원들의 희생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한 구석에 영웅적인 구조 활동을 펼치다 부상당한 소방관 오기철 대원이라는 문구가 하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분에 대한 정보를 더 알 수 있을까요? 장소인은 잠시 고민하더니 소방서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기록에는 이 정도밖에 없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하윤은 곧바로 그 지역 소방서를 찾아갔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조창우 퇴직 기록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55세의 조창우는 오래된 기록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오기철이요? 그분. 조창우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계속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소방서의 전설 같은 분이셨어요. 열해 전 그 사고에서 불길에 갇힌 어린아이를 구하기 위해 다시 들어갔죠. 아이는 구했지만 그분은 화상으로 시력을 잃으셨고 같이 들어갔던 동료들은 모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윤의 가슴이 꽉 조여왔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하윤은 목덜미의 흉터를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조용히 퇴직하셨습니다. 실명 상태로 더 이상 현장에서 일할 수 없었으니까요. 이후에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연락을 거의 끊으셨거든요. 조창우는 잠시 서류를 뒤적이더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된 주소입니다. 하지만 열해나 지났으니 지금도 그곳에 계실지는 모르겠네요. 하윤은 그 주소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를 나오며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실명된 사람이 어떻게 지하철에서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윤을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윤은 조창우가 알려준 주소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는 동안 하윤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오기철이라는 사람의 희생 덕분이었다는 사실, 그 무거운 진실이 하윤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윤이 찾아간 주소는 작은 요양병원이었습니다. 건물은 오래되었지만 정갈하게 관리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윤은 심호흡을 한 뒤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처에서 오기철이라는 환자를 찾는다고 말하자 간호사가 박민정이라는 담당 간호사를 불러주었습니다. 오기철 환자를 찾으시는군요. 혹시 가족분이신가요? 박민정은 40대 초반에 친절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하윤은 잠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가족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르는 사이도 아닌 이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는 열애전 화재 사고에서 그분이 구해주신 사람입니다. 박민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하윤을 바라보더니 이내 깊은 이해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 아이가 당신이었군요. 그분이 항상 말씀하시던. 박민정은 말을 멈추고 하윤을 병원 복도로 안내했습니다. 걸으면서 그녀는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오기철 환자님은 몇 년 전부터 여기 계세요. 실명 상태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외출하셨어요. 지하철역까지요. 시력은 없지만 그 길은 완벽히 외우셨죠. 하윤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는 매일 같은 시간에 지하철을 타고 하윤을 보기 위해 나갔던 것입니다. 실명 상태로도. 왜 그분은 저를. 박민정은 걸음을 멈추고 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에게 물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매일 밤 그날 당신을 봤다는 사실만으로 편안히 주무셨어요. 오늘도 살아있다라는 안도감으로요. 하윤은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은 아무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왔는데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삶의 의미였다니. 이 사실이 하윤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박민정은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여기에요. 준비되셨나요?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민정이 조용히 문을 열자 창가에 앉아 있는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윤은 그 모습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지하철에서 항상 마주치던 그 낡은 점퍼, 약간 구부정한 자세. 들어가세요. 저는 밖에서 기다릴게요. 박민정의 속삭임에 하윤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기철은 미동도 않고 창밖을 향해 앉아 있었습니다. 하윤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저 기억하세요? 하윤의 떨리는 목소리가 조용한 병실에 울렸습니다. 오기철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지만 미소가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내 숨소리만으로도 알겠더구나.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이 하윤을 압도했습니다.
하윤은 천천히 오기철 앞으로 다가가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혼자 그러고 계셨어요? 오기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웃으면 내 동료들도 덜 억울할 것 같아서. 하윤은 오기철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의 한마디가 하윤의 가슴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의 동료들을 잃고 시력마저 잃었지만 하윤이 웃으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그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제가 만약 그때 당신이 구하지 않았다면. 오기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도 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후회는 없다.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었으니까. 내가 그날의 희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줬어.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무의미하게 살아왔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윤을 구했는데 하윤은 그 삶의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지갑을, 왜 그날? 오기철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나갈 수 없게 됐어. 건강이 많이 나빠졌거든. 그래서 내게 알려주고 싶었어.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윤은 충격과 감동이 뒤섞인 채로 오기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자신을 구해낸 그 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묻는 게 이상하겠지만 그날 제 가족들은. 오기철의 표정이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안하다. 더 빨리 도착했다면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을 잇지 못하는 오기철의 모습에서 하윤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책해왔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제 삶이 그동안 의미가 없었어요. 매일이 똑같고 아무 감정도 없이 살았는데. 그런데 당신은 매일 저를 확인하면서 살았다니. 왜 그렇게까지. 오기철은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 인생에 남은 건 너밖에 없었으니까. 그날 불길 속에서 내 동료들은 모두 떠났어. 내 가족도 구하지 못했고 남은 건 너 하나뿐이었어. 내가 웃으며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이 내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이유였어. 하윤은 그제야 오기철에게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하윤은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고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하윤이 병실을 나올 때 박민정 간호사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오기철 환자분이 당신을 위해 맡겨두신 거예요. 언젠가 찾아올 거라고 믿으셨거든요. 하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30억 원 상당의 생명보험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혜자란에는 분명히 이하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남는 것보다 내 이름으로 무언가가 시작되길 바란다. 그날 너 하나 살리고 나머진 전부 떠났지만 너 하나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겠더라. 편지를 읽는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기철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윤에게 남기며 하윤의 삶이 의미 있게 이어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하윤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기철과 그날 희생된 모든 이들을 위해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윤의 삶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지하철을 타고 같은 자리에 앉는 습관은 유지했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기철을 생각하며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풍경이 아니라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유는 오기철이 남긴 보험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편안한 삶을 위해 쓰는 것은 오기철의 뜻을 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유는 여러 재단과 구호단체를 찾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했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 연구했습니다. 한편 하유는 매주 오기철을 찾아가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오기철은 늘 조용히 미소 지으며 하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하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기철 아저씨,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냥 기부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오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윤의 목소리에서 결연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내 인생이니까. 하윤은 오기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 하윤은 자신의 결정을 오기철에게 알렸습니다. 긴급구호와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는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생명 구조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아저씨 이름을 딴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그날 저 하나를 구한 게 아니라 앞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시작점이 되게 하고 싶어요. 오기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비록 볼 수는 없지만 하윤의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보다 내 미래가 더 중요해. 그러나 하윤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오기철의 희생과 헌신이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던 날 오기철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하윤은 매일 병원에 찾아가 오기철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지하철에서 하윤을 지켜봤던 것처럼 이제는 하윤이 오기철을 지켜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저씨,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윤은 재단 설립을 위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기철의 이름을 딴 재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밤 오기철은 하윤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고맙다. 살아줘서. 하윤은 오기철의 장례를 치르며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한 의지도 생겼습니다. 오기철의 뜻을 이어 많은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1년 후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날 서울 도심에서 오기철 메모리얼 긴급구호 혁신재단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하윤은 단상에 올라 떨리는 목소리로 재단의 설립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장학금이나 기부가 아닌 전국 단위 긴급 대응 인프라를 구축하고 구조 인력의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 순직자 가족 심리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재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 정신을 이어 더 많은 생명을 살리겠습니다. 하윤의 연설에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자리에는 소방관들과 구조대원들, 그리고 재난 피해자 가족들이 함께했습니다. 모두가 오기철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개관식 다음 날 하윤은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오기철 키트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이 키트는 초동 구조대에 지급되는 최첨단 구조장비 세트로 생존자 탐지 센서와 내화성 장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윤은 이 장비가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오기철 키트가 전국 구조 현장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 키트 하나가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기력하고 방향 없이 살던 그녀는 이제 뚜렷한 목표와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기철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하윤의 삶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하윤의 진정성 있는 노력과 명확한 비전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기업들과 개인들이 후원에 동참했고 재단의 활동 범위는 국내를 넘어 해외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하윤은 자신이 살아남은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았습니다. 오기철이 그녀에게 보여준 헌신과 사랑을 사회에 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윤 자신도 치유되어 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윤은 각종 강연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오기철의 이름은 이제 한 사람의 구조가 아닌 수많은 생명을 지키는 대한민국 긴급구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윤은 매일 같은 시간에 그 지하철을 탔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오기철을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 자리가 단순한 일상의 공간이 아니라 소중한 추억과 의미가 담긴 장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윤은 지하철에 앉아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불길 속에서 자신을 안고 나오는 오기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하윤은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도시의 풍경은 여전히 같았지만 하윤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매일을 감사함으로 살았고 자신의 존재가 가진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 자리는 매일 똑같았지만 매일 그분에게는 마지막 일지도 모를 하루였어요. 난 그 자리에 살아 있었고 그는 그걸 확인하러 온 거였죠. 이제 제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저처럼 누군가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장의 사진이 변화시킨 인생, 한 사람의 희생이 만들어낸 희망. 이하윤과 오기철 메모리얼 긴급구호혁신재단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